그래서 사전 질문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유학생 입장에서 네덜란드 유학의 장점. 이거는 이제 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조금 장점이 다르겠지만 일단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학비가 싼 게 사실 되게 장점이죠. 근데 학비가 싼 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둘 다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일단 좋아요? 네덜란드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영어로 일단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영국 다음으로 영어를 잘하는 나라라고들 보통 해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날씨가 10월부터 4월까지 햇빛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건 학생들한테 조금 단점일 수도 있고, 일단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니까 아까 뭐 계속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영어를 접하는 게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는 점, 그게 조금 단점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분도 그렇고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근데 가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정말로 솔직히. 그러니까 유학 가서 다 해야 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는 영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장점 우리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국제학생이 네덜란드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1년 동안 또 머무를 수 있는 비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취지는 여기서 일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잡서치를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졸업을 하고 서치를 하면 이미 늦은 거고, 거의 고3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턴이라든지 이제 취업 때문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취업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게 비자 문제가 가장 걸리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필요한 인재들은 우리가 좀 흡수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석사든 학사든 일단 졸업장을 따게 되면은 12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그게 유효 기간이 3년이어서 학생들 뭐 군대를 갔다가 와도 졸업한 지 3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은 12개월짜리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그 어플라이 사이언스 응용 과학대에서는 더치가 아예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학교 3년 동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학교 담당자한테. 야, 이거 왜 가르쳐? 니네 전공은 이거랑 상관없잖아. 그랬더니 얘가 만약에 되게 똑똑한 애인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더치 때문에 취업이 안 되면 아까우니까 무조건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는 잡아서 쓰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배척하고 너 가, 뭐 이게 아니라 너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되게 뛰어난 인재가 됐는데 내가 얘를 왜 그냥 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되게 실용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역량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 어떤 거? 단점도 신랄하게 얘기해 보세요. 단점은 제가 비교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파운데이션 제공 기관인데 저희가 네덜란드도 제공을 하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또 비슷한 파운데이션 과정들을 제공을 하는데, 파운데이션 수준은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셨을 때 학생들이 영국 학생들이긴 한데 쉽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영국 대학을 가면은 그 수준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막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라는 말은 안 하는데, 네덜란드는 힘들어서 죽겠어요라는 말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단점은 아니고 뭐 유학의 단점이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유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한다 장점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학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고3 이제 끝나서 대학생활을 좀 편하겠지 싶었는데 이제 3년이 힘들죠. 대학생활 힘들어요. 단점일 수 있죠. 갑자기 우리 학생분들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진짜 뭐 예를 들면 대학 들어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팅도 해야지 무슨 미팅, 소개팅 뭐라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면 시작하고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하고 본과의 난이도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그거 있어. 아주 그냥 지금 서로 단점을 얘기한다는 게 아주 신났는데. 그 네덜란드 대학이 약간 교육의 평등성 이런 것 때문에 네덜란드 더치 학생들은 지원하면 거의 다 오퍼를 줘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뽑을 때는 자기들의 권한이 없어요. 지원을 한 학생을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입학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엄격해져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우리는 끌고 가지 않겠다고 하고, 뭐 학비도 엄청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이 학생들이 뭐 대학 장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없다고 크게 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말 대학의 입장으로서 공부를 안 한 학생들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자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다른 뭐 미국, 영국 학교랑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가장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가면은 굉장히 고생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잘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 멘탈 관리라든지 왜냐면 너무 놀라거든요. 너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 성적이 뭐 기준에 미달되면 맞아요. 예. 드랍될 수 있고 드랍도 1년 뭐 재시험의 기회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운 게 영국에서 만약에 6과목을 듣는다라고 1학년 때 하면은 네덜란드는 10과목을 들어야 되죠. 1학년 때. 예. 근데 그건 학교마다 다르긴 다른데 1학년 때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덜란드 BSA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학은 특정 조건을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학년 때 공부 안 한 학생들은 2학년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교마다 전공마다 이제 1년에 60크레딧, 60학점을 듣는데 어떤 학교는 뭐 45학점을 꼭 패스를 해야 되고 어떤 진짜 어렵다, 소위 말해 빡세다 하는 60 중에 학생은 60. 60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조건이 정확하게 과마다 나와 있고 이제 학생들이 그걸 다 알고 하고 그렇지만 1년 후에 학생들이 뭐 패스다 페일이다 이게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멘토라든지 프로그램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긴 하지만 1학년 때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진학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아 근데 너무 할 수 있어요. 표정이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아니 그 영상에서 너무 쉬웠어요라고 파운데이션 쉬운 파운데이션 거는 쉬워요. 인정을 하는데 1학년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파운데이션이 한 뭐 중등 정도였으면은 정말 대학교는 정말 대학교 수준이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이제 당연히 다 통과를 한 학생인데 너가 봤을 때 내 친구가 제가 왜 통과를 못했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애가 있어라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같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올라왔지라고 생각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올라가는 거는 됩니다. 우리 기원 씨는 어땠어요? 진짜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시험 문제들 자체가 전부 다 일단 서술형 거의 한 90%가 서술형이다 보니까 모르면 일단 못 쓰고 부분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하는 만큼은 이제 점수가 나오고 안 하면 일단 이게 운으로 이제 올라가거나 붙거나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되게 적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예. 저희 이제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약간 주입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네덜란드 유럽 가면은 이제 참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룹도 많이 해야 되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혹시 점수를 못 따서 일단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룹 과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건 사실 한국 대학도 경영학과를 갔을 때 그룹 과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별 과제들이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서술형 문제라고 해도 사실 저는 되게 잘 맞았거든요. 주입식 교육을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서술형에다가 적기만 했으면 점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점수가 덜 나온다, 더 나온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를 안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는 안 하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한 만큼 나오는 거지 뭐 누가 내가 뭐 잘해서 뭐 잘한 학생을 뭐 4.0을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잘하면 되고 또 이게 어려운 게 그 10과목을 쭉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시험이 많이 있죠. 블라그도 나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한국은 이제 1학기, 2학기 딱 나눠서 뭐 5과목 한다고 치면 저희는 2달에 2과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과목씩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월에 처음 들어가서 9월 말에 2과목 중간고사 보고 10월 말에 기말고사 2개 보고 과목 바뀌고 11월 말에 새로운 과목 2과목 시험 보고 12월 말에 또 시험 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회전이 되게 빨라서 쉴 틈이 없죠. 쉴 틈이 없죠. 그런데 방학도 짧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겨울방학이 2주 그리고 여름방학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인데 재시험 걸리면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이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너무 이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단정한 아니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아니 유학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유학원도 사실 저는 유학원이니까 여러분들 보내야 제가 돈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면 다 돼요. 이거 거짓말이잖아. 근데 알고 가셔야 되고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은 전 잘 모르니까 뭐 영국은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많이 쉬운 것 같아. 특히나 영국 대학교 1학년은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적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덜란드는 파운데이션에서 본과 가면 그때부터 본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니까 쉴 틈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가신다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 계속 얘기하는 건데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라도 잘 되면 나머지 교과목을 따라가는데 큰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니까 그거를 진짜 당부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자, 남학생 군대는 언제 가나요? 군대는 사실 뭐 파운데이션을 일단 간다는 전제 하에 파운데이션 끝나고 가셔도 되고, 1학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학년에서 2학년 이제 그 또 시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1학년 마치고 휴학을 걸고 군대를 가셔도 되고, 졸업을 하시고 군대를 가셔도 되는데, 이건 약간 학생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파운데이션 끝나고 가거나 1학년 끝나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대학교 끝나고 커리어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 커리어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좋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난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 만약에 그리고 갔다 와서 석사를 다시 해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 졸업하고 가시는 게 학사 일정을 잘 소화하기에는 제일 좋죠. 이게 공부할 때 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1년 6개월이라고 해도 일단 군대 가면 머리가 굳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거는 근데 학생들이랑 뭐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안은 어때요? 인종차별. 그 인종차별도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술집에 갔을 때 뒤에서 니하오, 이게 만약에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면 인종차별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뭐 다른 나라에서 술병으로 사람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뭐 뭘 던진다거나 이런 식의 인종차별을 생각하시면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저도 남자니까 조금 당연히 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이제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이렇게 여자인 친구들 얘기 들어봤을 때 뭐 다치거나 스토킹이 있다거나 그 정도의 인종차별도 없었고, 막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건 더더욱 없고요. 치안은 어떻습니까? 치안. 이거는 근데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새벽 3, 4시에 막 어두운 골목을 간다 이러면 당연히 어느 나라를 가도 위험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그런 거는 뭐 치안이 안 좋아서 뭐 돌아다니기 무섭다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경찰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 치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 연애는 어떤가요? 동거를 많이 한대요. 이거 제가 그저께 받은 질문이에요, 어머님한테. 연애는 제가 뭐 모든 연애는 사람의 좋죠. 그쵸. 연애는 공부도 뭐 하고 연애도 하고. 한국인들끼리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랑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근데 뭐 비단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이건 유학생들이 서울 사람들이 유학을 가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오늘 설명할 때 이걸 왜 일부러 넣었냐면,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이 심하시다. 뭐 근데 걱정할 만한 문제긴 한데, 동거는 사실 이거는 제 주변에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일단 공부도 해야 되고, 동거를 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끝이 안 좋은 걸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1학년 때 처음 들어가도 내가 여기서 동거를 하면 만약에 헤어지면 이라는 그 전제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선뜻 그렇게 막 동거해야지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연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거주 형태가 이제 한국은 보통 원룸이라는 형태에서 혼자 보통 사는데, 네덜란드는 뭐 자취를 한다고 하면 한 3-4명의 사람이 같은 집에서 방만 따로 쓰고 주방이나 욕실이나 공용 공간을 쉐어를 해요. 근데 그럴 때 뭐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그런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남자 여자 같이 동거 많이 하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흔한 형태, 그게 되게 흔한
흔한 형태고 뭐 기숙사도 가끔 부모님이 뭐 여자 기숙사 있나요, 남자 기숙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기숙사 때는 이제 다 혼자 쓰고 그 다음에는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숙사 중에 이제 그 키친이 자기 방에 없고 대여섯 명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기숙사도 있는데 꼭 그 대여섯 명이 쉐어하는 학생이 꼭 같은 성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 그 키친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동거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연애는 뭐 저건 개인의 부럽네요. 연애는 하면요. 저도 대학교 다시 가면 연애 많이 하고 싶네요. 그냥 제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는 학생들 연애 공부도 많이 하고 연애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동거도 많이 한다네요. 거주 형태가 그렇다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취업은 진짜 가능한가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졸업생들이 꽤 많이 생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인 졸업생들이 막 1년에 막 수십 명씩 나오는 건 아니고요. 1년에 10명에서 15명 많으면 뭐 20명 이렇게 좀 50명 안 되는 인원이 이렇게 졸업을 하다 보니까 현지 취업을 한 사람들이 한 50%,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보면. 있네. 현지 취업은 일단 종류가 두 가지인데 현지 취업한 사람들 중에 한 60%는 한국 기업으로 많이 갑니다. 뭐 현대, 삼성, LG 뭐 아니면 뭐 나와 있는 여러 뭐 게임 회사들도 요즘 한국, 네덜란드 진출을 많이 해서 그런 데로도 좀 많이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현지 취업을 하는데 현지 취업은 사실상 석사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 취업을 하려면 석사가 필수다? 필수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기업으로 만약에 외국인이 현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석사가 무조건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 나라만 생각해봐도 한국의 유학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학생, 중국 학생, 뭐 아니면 뭐 동남아에서 온 학생들이랑 저희랑 똑같은 스펙을 두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한국 기업에서는 한국인 뽑지 외국인을 뽑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덜란드가 특히 그 학사랑 석사랑 유리천장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학사만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매니저다. 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팀장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석사로 했을 때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일단 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생각을 하시면 석사는 필수로 하셔야 된다고 하셔라. 생각합니다. 또 덧붙이신 말씀? 근데 이제 연구대학 학생들은 아무래도 석사까지가 약간 학업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조차 이제 연구대학이랑 실무대학 구분을 확실히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실무대학이 이제 불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무대학 학생들은 애초에 취업에 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석사보다는 보통은 취업을 먼저 하고요. 근데 방금 이제 기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높은 직급이나 아니면 뭔가 스펙을 높이고 싶으면은 석사까지도 많이 하지만 이제 연구대학 나왔는데 학사까지만 하면 현지에서도 너 왜 석사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실무대학 학생들은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사는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기숙사가 문제라는데 실제로 방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네요. 학생이 있을 때랑 지금이랑 또 이게 라떼가 돼버리죠. 저는 방을 구한 지 지금 7년, 6년이 된 시점에서 그때는 사실 넣으면 됐거든요. 사실 뭐 그런 것도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썼어도 됐었는데 요즘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제가 항상 갈 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아마 학교에서 구할 때 처음 들어가실 때 1년짜리 방 아마 계약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1년 들어가시면 사실 파운데이션 끝나면 다시 이제 본과 3년짜리 살 방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3년짜리 방의 웨이팅을 처음 지금 들어가실 때부터 파운데이션 시작할 때 웨이팅을 걸어 놓으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사실 1년이면 잡히거든요. 웬만해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1년 안 되기 전에 잡히는 경우도 좀 많이 봤고 1년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걸어 두시고 뭐 방값이 조금 아깝긴 하겠지만 계약금 조금 아까울 수 있겠지만 한 9개월 있다가 그 새로운 이제 3년짜리 내내 살 수 있는 방을 구하면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사실상 제일 안전하게 지금 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 저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운데이션 학생들부터는 이제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어레인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에서 이제 학부한 기숙사도 있고, 근데 그 기숙사가 그 전에는 학부한 기숙사가 학생들보다 항상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비슷하거나 이제 더 학부한 기숙사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근데 빨리 지원을 하시면은 일단 확보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이게 약간 좀 비자가 입국 비자를 신청을 따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기간이 다른 입국 비자가 필요한 학생들보다는 기간이 좀 늦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한국 학생이 등록은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 기숙사 부분에서는 방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맞춰서 빨리 지원을 하시면은 기숙사 자리가 그렇게 없지는 않을 거고, 교환학생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건 확보를 했으면은 파운데이션 시작하면 저희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부동산 업체에 미리 내가 웨이팅 리스트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년 정도 기다리면은 내 차례가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비용은 어쨌든 사설 그 부동산 업체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멤버십조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매칭이 되는 게 한 1년 정도, 뭐 9개월, 10개월 정도 되면은 연락이 온다고 해요. 그럼 그때 앞으로 3년 있을 그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유급은 어때요? 4학년, 5학년 다닐 수 있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이게 저희가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교,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6학년까지 다닐 수 있거든요. 6년. 6년. 네,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 과목의 성적이 6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6년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4년 안에 다 졸업을 하고요. 근데 초등학교 다시 다닌 친구들도 한 3명 정도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6년을 다닌 이유는 보통 일을 같이 해서 자기가 일부러 졸업을 미룬 친구들도 있고, 일을 해서 공부를 안 해서 늦어지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근데 보통 4년이면 다 졸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4년이라는 얘기는 그럼 3년 안에 졸업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요, 3년에도 졸업 충분히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 50%가 3년에 졸업을 하고 나머지 한 40%가 4년에 졸업을 마치고, 이제 그 10% 남은 친구들이 그건 미지수죠.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7년이 되는 경우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고요. 네. 파운데이션은 유급이 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은 한 번에 쇼부를 보셔야 비자적으로 한 번 더 못하기 때문에. 두 번 못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유급은 없고 반드시 진학을 하셔야 돼요. 파운데이션 실패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이게 파운데이션 진학 성공률. 비율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상대평가면 뭐 100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80명만 데려갈 거야 이래서 뭐 이렇게 성적을 나눌 수 있는데, 절대평가기 때문에 결과는 있어도 이게 비율은 그렇죠.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파운데이션에서 트벤테는 1학년을 올라가는 비율이 한 80% 내외고요. 한국 학생 아니면 전체 학생? 전체 학생이요. 전체 한국 학생은 항상 비율보다 조금 높은 높죠? 편이긴 네. 합니다. 공부를 그래도 잘 해서. 헤이그는 조금 더 높습니다. 85에서 90% 정도는 1학년 올라갑니다. 암스테르담은요?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35%는 타대학으로 가요. 뭐 중간에 전공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암스테르담에 진학할 만한 성적이 안 조건을 못 된다든지. 받쳤다든지 하면은 뭐 실무 중심이든 아니면 좀 더 랭킹이 낮은, 입학이 조금 더 수월한 연구 중심 대학교로 가고, 그다음에 1년에 한국 학생도 한두 명은 페일을 해요. 근데 그 페일을 한 학생들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그냥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안 해. 했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그 말은 결국은 학교 출석을 100%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진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운데이션에서 뭐 트벤테나 헤이그는 5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55%가 마지막 뭐 시험 한 번에 결정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1, 2, 3학기에 걸쳐서 퍼센티지가 나뉘어져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학생들도 어느 정도 납니다. 한두 학기 지나다 보면은 자기 성적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것만 잘 관리를 하시면 패스는 합니다. 대학 다니다 적성 안 맞으면 편입 가능합니까? 다른 대학으로? 재입학 하시면 됩니다. 편입이 아니라 재입학. 재입학. 그냥 한국처럼 뭐 편입해서 2학년으로 들어갈래 3학년으로 들어갈 이건 아니고요. 3학년 다니다가 진짜 막바지에 과 안 맞는다 바꾸자 하면 1학년으로 많이들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도 제 주변에 있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전공을 선택하셔라 꼭 말씀드리고, 자, 학교 다니면서 알바 가능합니까? 네, 법적으로 가능은 한데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공부해야 돼서. 공부해야 돼서 별로 없고, 어떤 학생은 되게
학비만 이제 부모님이 대주시고 그 생활비를 본인이 대라고 했나 봐요. 이제 여기 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그 학생은 그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막 하는데 1년을 다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세이브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은 학비가 다시 9,900유로가 또 비용이 1년에 다니면 돈을 내야 될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3년밖에 안 되니까 학부가 알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제 3년 안에 졸업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 한 다음에 입학 기준에 못 미치면 재시험을 트렌테하고 헤이그는 어때요? 파운데이션에서 재시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떨어지면 한 두 못 가는 번까지 거죠. 재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떨어지면 못 못 가는 거죠. 네. 자, 암스테르담은 저희도 재시험은 한 번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뭐 암스테르담 파운데이션을 떨어져서 헤이그를 또 한 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자법상 파운데이션은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국가를 이제 가까운 영국으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오시던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파운데이션은 약간 다른 것은 여기는 과정 시작할 때 타 대학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뭐 많이 가죠. 옛날에 우리 학생 한참 많을 때는 영국 대학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은.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그럼 난 영국 대학 가려니까 암스테르담은 파운데이션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암스테르담 가면 대신 다른 학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본과 가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뭘 미리 준비해야 돼?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읽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제가 장난으로 이제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공 서적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게 2권이에요. 그러면 두 달에 이 정도를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독해 능력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속독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아니면 책을 안 읽고 내가 슬라이드로만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중간고사 볼 때 한 과목 슬라이드가 한 400~500장 돼요. 그럼 2개 합하면 1000장이죠.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속독 능력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건 아니더라도 400장, 500장인지 말이 그렇지 어느 정도 영어를 하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막 슬라이드가 다 막 영어로 꽉 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영어는 하셔야 되고요. 본과 가서 잘하려면 그냥 일단 학생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2학년 때 10과목 중에서 6과목밖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 진짜 큰일이 난 거죠. 그럼 이제 3학년 때 4과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3학년 때 14과목을 했습니다. 미친 척하고 14과목을 했는데 하면 해요. 하면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보면 하다가 이제 지치죠. 왜냐면 한국은 과목이 교양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좀 흥미로운 과목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공 10과목으로 1년을 꽉꽉 채워요. 그래서 총 전공 30과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질릴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조금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좀 따라가면 저는 이제 하면 통과는 된다의 생각이라서. 또 표정이 안 좋아졌어,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장학금. 이건 아마 본과 때 장학금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본과 때 장학금 있어요? 오렌지 튤립이 아직 있나요? 네, 그거는 석사유주니까. 그거 없어요. 네. 그 암스테르담 경영학과 같은 경우 이제 메릿 베이스 장학금이라고 해서 지원하시고 이제 다 절차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학업 계획서도 쓰고 이제 내가 왜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알기로 연간 한 750명을 경영학과에서 뽑으면은 그거를 주는 게 3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원은 해보실 수 있고 장학금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학금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적을 유지하면 전액 장학금이 나오는 장학금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성적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럼 다 토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해내? 그런 장학금이 하나 있다고는 제가 들었었는데 저는 해당이 안 돼서 일단 거기. 그리고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10점 만점이에요? 그 성적이? 예, 10점 만점이요. 10점 만점인데 9.2인가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거죠. 어우, 어렵죠. 근데 안 됐죠. 그거를 이제 유지하면은 암스테르담 석사를 갈 때 전액 장학금 플러스 500유로 생활비를 주는 장학금이 또 있대요. 근데 엄청 어렵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6.7점 받으면 되게 잘하는 거 되게 아니에요? 잘하는 건데 이제 9.2인가 9.5 몇을 받으면은 이제 석사를 무료로 이제 할 수 있는 석사 전액 장학금이 파이팅! 있다고 합니다. 네. 유학 선배로서 조언. 지금까지 엄청 힘들게 만들었지. 지금 표정 봐봐 지금 막. 파운데이션은 사실 제가
제 옛날 영상에는 편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운데이션 때는 진짜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그냥 진짜 한 9개월은 일단 정말 재밌게 노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게 놀면 본과 가서 타이밍을 되게 많이 놓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텐션은 유지하면서 여행하실 거 하시고 조금 네덜란드랑 유럽에 좀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과 올라가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겁은 막 들여도 한국인 특성상 그러니까 이게 닥치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떨어질 사람들은, 졸업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 쟤는 보여. 못하겠다 보여. 왜냐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 떨어지는 제일 순위 게임. 하루 종일 학교 안 나오고 집에서 게임하는 친구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험을 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니까. 여학생들 중에서 떨어지는 경우 연애는 어떻게 보면 서로한테 시너지가 되는 것 같고, 보통 조금 그 홈식이 좀 있죠. 좀 그 향수병. 보통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날씨가 또 안 좋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힘들어해서 아예 그냥 학업을 놔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실 저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약간 생각합니다. 처음에 뭐가 힘들어요 했는데 날씨라고 그랬을 때 아마 몇 분 어머님들 아버님 표정이 날씨 이러셨는 거 느낌이 있는데 그 되게 중요해요. 진짜 구질구질 하거든요. 바람, 비 막 그러면 10월부터 4월까지 공부만 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우울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날씨가 진짜. 네, 그래서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게임을 찾았는데 게임을. 저는 게임을 안 하고 게임도 게임 하겠지만 뭐 이제 그런 취미 좀 만드시면 이제 극복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사전 질문 받는 건 이런 거고, 저희 광고 하나 하자면 저 영광닷컴 통해서 하시면 이런 준비 과정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 라이팅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1대1로 뭐 수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가기 전에 파운데이션 공부하는 거 미리 훑어보는 것 이런 과정도 다 하니까 이런 거 통해서 하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특히나 이건 최근에 찍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적 받겠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네덜란드 관련해서 영상들 많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Q&A를 받고 개별 상담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점? 졸업 후 취업은 어때요? 한국 취업 말씀하시는 거. 한국이든 해외든. 한국으로든. 한국 취업은 제가 봤을 때 못하는 경우가 없고요. 그 대기업 취업을 보통 이제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대기업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랑 이제 제일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회계법인으로 정말 많이 하고요. 뭐 PwC, 뭐 KPMG, 뭐 딜로이트 안진 이런 데도 정말 많이, 그건 일단 대부분 학생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문제없이 가고, 컨설팅 회사 많이 가고요. 기아나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경영학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트캠프 같은 데 가서 공부해서 프로그래밍 해서 이제 좀 그런 스타트업 다닌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정말 잘해서 그런 그 베네핏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차이가 있었던 건지. 친구들이 안 보겠죠? 그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던 게 꽤 컸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개인의 역량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고, 네덜란드가 솔직히 아직 제가 봤을 때 대기업들이나 그런 컨설팅 회사들은 유학생 하는 거에서 일단 뭔가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리고 또 네덜란드가 되게 특수성이 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들 처음에 입사했을 때 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인식이 처음에 일단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개인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나 뭐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컨설팅 쪽에 당연히 그만큼의 이제 공부를 따로 했겠죠. 그렇지만 일단 유학이 어느 정도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이제 면접이나 뭐 이력서 같은 거 쓸 때도 일단 그런 경험들이 무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기업에서 미국 유학생 출신이랑 네덜란드 졸업한 학생이랑 어때요? 꼭 스카우트하는 그거는 제가 인사가 담당이 아니라서. 근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나 한국에서 취업할 거야 라고 해서 왔을 때
취업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가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사실 6개월 정도 안에 취업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 없이 취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무튼 보면 취업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어디를 갈까, 무슨 직무로 갈까 이걸 고민하지 취업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